네, 오늘은 자연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연발화는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입니다. 점화원을 우리가 굳이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불을 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발화는 물이나 습기 또는 공기 중에 어떤 물질이 발화온도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자연 발열을 하지만 그 물질 자신이 또는 발생한 가연가스 또는 접촉하고 있는 가연물이 연소하는 현상으로 미생물이 증식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증식 자체로 일어나는 열이 분해열 또는 산화열 또는 흡착열, 중화열, 반려열 이런 형태로서 열을 충분히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종류는 다르지만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열이 축적돼 가지고 불이 나는 것을 우리는 자연 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열의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그 종류에 해당하는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선은 분해열. 분해열은 물질이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분해열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물질을 분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물질이 분해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에 그 분해하는 데 들어가는 분해열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분해열은 표준 생성열로 구할 수 있지만 일단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그 물질을 분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분자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 구조가 복잡한 물질일수록 분해열은 크고 그 분해열에 해당하는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분해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산화열입니다. 산화열. 산화열은 자연 발화에서 되게 이제 산화되기 때문에 산소하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산화되는 물질은 불포화 화학물로서 발생하기는 쉽고 또 그런 예로서 석탄분 또는 유황광석, 고무분, 활성탄, 금속 분류, 불포화유 뭐 이런 것들에 스며드는 다공성 가연물들이 다 산화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열은 기본적으로 산소하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열을 내는 거. 뭐 대표적인 예는 석탄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공성 가연물로서 스며들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흡착열입니다. 흡착열은 즉 뭔가를 당겨서 부착시키는 힘, 그 흡착에서 일어나는 열량. 보통 우리가 물질을 얘기할 때 물질 1g 또는 물 1몰을 1몰을 물질 1g 또는 1몰을 우리가 열량 줄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흡착열이라는 것은 수분이 공기 중에 이동함에 따라 그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고 수분이 섬유에 흡착함에 따라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즉 운동 에너지가 흡착이 되면서 어떤 물질에 이렇게 흡착이 되면서 당겨서 붙이는 걸 흡착이라 그러는데 흡착이 되면서 흡착될 때 그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할 때 이 흡착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열 미생물이 발효작용을 하는 결과를 보면 그 미생물이 증식할 때 이 열에 의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발화는 발열의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촉진하는 인자 또는 열을 발산을 방해하는 인자에서 촉진된다. 다공성 분말 상태 또는 섬유상의 물질은 공기와 접촉하면 면적이 커지므로 산화하기도 쉽고 동시에 열 전도가 적어서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이 축적된다는 말은 발화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연 발화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발화 조건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 내용은
자연발화의 조건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 그거는 우선은 자연발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산화작용을 했느냐, 분해작용을 했느냐, 아니면 흡착이나 발효에 의해서 열이 생긴 거에 대한 열의 어떤 축적 과정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열을 증가시켜서 결국 발화가 되기 때문에 발화에 의해서 연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의 어떤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열의 축적 단계가 어떤 것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열의 축적에 결국은 이런 열의 축적 여부가 발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이런 열의 축적하는 단계, 열을 축적하는 단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열 전도율, 퇴적 상태, 공기 유동 상태, 또 열 발생 속도, 이런 것들이 열을 축적하는데 주요 인자로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름에 또는 한겨울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8월달, 9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이 장기간 그런 날씨가 반복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사람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깊은 숲속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낙엽이 쌓이고, 또 여름에 장마가 돼가지고 물이 비가 오고 하면 그 한 20cm, 10cm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퇴적된 낙엽들이 아래층에 층층이 쌓였다고 가정하면, 뜨거운 여름의 복사열과 또 장마에 인해서 그 내린 비, 그것들이 수분과 열이 그 퇴적이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퇴적된 낙엽들이 발효가 되고 분해가 되면서 열이 축적되겠죠. 근데 그게 한낮에 축적된 열량이 계속 축적된다 그러면 이게 열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축적된 열이 식지를 못하고 계속 열을 축적하는 거죠. 그렇게 그 축적된 열의 양이 그 마른 낙엽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온도가 되면 산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낙엽이 없고, 또 어려울 때 그런 산에서 나무나 낙엽을 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그 연료로 사용했을 때는 산에 그런 퇴적되어 있는 낙엽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불이 나면 성냥불이나 아이들이 산불놀이 하다가 장난을 쳐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걸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자연 상태에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은, 그 산불을 진압하는 체계가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입이 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규모가 가연물이라는, 즉 나무라는 가연물이 무한히 주변에 놓여져 있고, 이미 퇴적되어 있는 그 가연물질, 마른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그렇게 큰 나라에서 로키 산맥에 산불이 나면 한 달, 적게는 한 2주, 3주씩 이렇게 산불이 계속 대형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학화재입니다. 화학화재. 화학화재는 화학 공장과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산업이 발달하게 따라서 집에서도 화학물질을 쓰기도 되고, 또 일반 사무실에서도 화학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학화재는 예전처럼 특정한 전문가나 시설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장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화학 어떤 물질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자료의 수집입니다. 자료의 수집은 문헌을 통해서 자료의 수집을 해도 되고, 또 현장 발굴 시에 취득한 물질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화재 현장에 관련된 여러 인자들의 어떤 역할도 확인을 하고 관찰도 하고, 혹은 또 관계자한테 내용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런 자료의 수집이 되고 나면 이런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연관시켜 가지고 연소 확대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겁니다. 아울러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또 자기만의 어떤 매너리즘에 매몰돼 가지고 객관적이고 폭넓게 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학적 체계하에 무리 없는 여부와 논리적 배경을 충분히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화제에 관련된, 화학 화제에 관련된 몇 가지 짚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 화학 화제에서는 연소 속도하고의 상관계수가 좀 중요합니다. 물질 자체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연소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연소의 속도도 다른 어떤 가연물보다는 훨씬 파급이 크고 화염의 어떤 전개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의 상관관계에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보통 온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속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칭 온도가 10도 정도 높아지면 연소 속도는 2배 정도 증가됩니다. 또 발열량도 가연물의 연소시 발열량이 클수록 연소 속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촉매작용이 있을수록 연소 속도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수분이라는 것만 보면, 즉 우리가 수분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물을 많이 분사하면 물의 증발열 때문에 연소가 덜해서 반응 속도가 감소하긴 하지만, 발효열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화할 때 보면 발효 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술을 담는다든지 또는 뭐 퇴비를 만들 때 할 때 보면 수분이 없이는 발효가 안 되죠. 그런 발효열 측에서 보면, 발효열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수분은 분명히 적절하게 공급이 됐을 때 충분히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 났을 때 물은 분명히 그 진압에도 영향을 주고, 물을 뿌려 가지고 냉기를 공급함으로써 그 연소 속도를 감소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특수한 경우죠. 발효열이라는 것은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 반응 속도가 증가된다. 자, 그 외에도 보면 튀김볼이나 튀김 찌꺼기가 또 이런 화학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가정의 그 집에서 사용하는 튀김기라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옥수수유를 기본으로 하는 거하고 튀김 기름을 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 물론 업소에서 사용하는 대두유나 라이드유가 있습니다. 라드유가 있는데, 보통 이런 튀김 기름의 온도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 사용하는 어떤 튀김 내용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80도에서 22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배달시켜 먹는 그 치킨이나 튀김볼도 보통 100도 이상의 고온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그 사용하고 나면 그 잡열에 의해서 산화발열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산화열의 촉진대가 발화하기까지 한 40분, 뭐 늦으면 길게 보면 한 4시간 정도 되면 이 뜨거운 튀김볼, 즉 한 180도에서 220도로 튀겨 놓은 이 튀김볼을 꺼냈을 때 한 160에서 180도 정도 됩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거죠. 이 뜨거운 거를 주변에 어떤 가연물질 위에다 올려놓으면 뭐 느리게는 4시간, 좀 빠를 경우에는 물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0분 정도에서도 충분히 발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소의 특징, 이런 튀김볼이나 튀김 찌꺼기의 어떤 연소의 특징은 초창기에는 흰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점점 회색 연기가 나고, 그 중에 이 튀김볼과 튀김 찌꺼기의 특별한 특성이라 그러면 중심부에 통기공이 생겨가지고 연소 상태가 가중해서 발화된다는 거죠. 통기공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그 튀김볼이 가연물에 놓여진 그 자리에 통기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식을 하게 되면 그 감식 요령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화재 시 손상된 잔여물의 중심부가 다공성 덩어리로 되어 탄화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내부는 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튀김이 끝나고 나서 발화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빠르면 3, 40분, 늦으면 일반적으로 2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튀김볼이나 튀김 찌개기를 할 때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잘못 이용하면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튀김볼이나 튀김 찌개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를 그 방화에 이용하게 되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감식자로서는 치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튀김볼, 이거는 이거 뭐 튀김볼로 해서 불이 났네, 이게 아니라 그걸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방화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에 보면 지금 한 튀김 온도 기온을 한 180도에서 190도 정도로 해가지고 뭐 실험한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금속분의 절삭가루에 대해서 한번 그 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함유 절삭가루의 연소 특성, 함유 절삭가루의 연소 특성이라는, 이 함유라는 것은 기름을 포함하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그 철을 다루는 그런 어떤 공업사에 갔을 때 하얀색 그 절삭류를 뿌려가면서 쇠의 단면을 잘라내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반드시 쇠를 절단할 때는 절단에 필요한 그 절삭류를 포함해 가지고 쇠의 단면을 자르다 보면 쇠의 단면에서 나오는 절삭가루가 있고, 거기에 어떤 윤활작용이나 냉각작용을 또는 부식작용을 돕기 위해서 기름을 포함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함유절삭가루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함유절삭가루 연소시의 특징은 우선은 금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속 재료죠. 그리고 합성수지를 절삭할 수도 있고 절단할 수도 있고 천공시에 절삭가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 또는 마찰열, 절삭가루를 세척한다든지 공구의 어떤 가열 방지나 가용을 평화롭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그 열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 열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그 마찰열에 의해서 또는 그 부식을 방지하는 절삭류가 산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발열해서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분의 절삭가루의 가장 그 발열해서 자연 발화를 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마찰열과 절삭류의 산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함유를 포함한 절삭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삭할 때 이 절삭류의 산화 반응, 그리고 절삭할 때 그 철과 톱 사이에서 어떤 마찰열, 이 온도가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연소의 특징은 절삭가루의 퇴적물이 불을 내면서 심하게 타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서서히 연소하고 그 주변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감식 포인트는, 자연 발화하는 것은 절삭가루의 괴상의 용융물이 대부분 중심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너덜너덜 제어가 되고 갈색으로 변한다는 것. 그 다음에 건물 화재의 연소 온도가 1000도 전후, 철의 용융은 1400에서 1800도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한 1000도 정도에서 연소를 하는데 비하면 쇠나 이런 금속 물질은 용융온도가 훨씬 높겠죠. 1400에서 1500도 정도. 절삭가루 중심부에 녹인 덩어리 상태가 발견되면 이거는 자연 발화, 즉 절삭가루에 의한 자연 발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삭가루를 퇴적해 놓고 더미에 누르거나 밟으면 그게 또 어떻게 돼요? 열이 그 전도열에 의해서 더 축적돼 가지고 원인 조사하는데 이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